뉴스프라임 오늘은 K함정이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좀 특별한 출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문근식 교수님. 제가 32년 중에 22년은 잠수함하고 그럼 10년 정도는 수상함도 탔어요. 이 예. 현대에서 만드는 올사람도 탔습니다. 근데 잠수함 전문가 하면 문근식이는 잠수함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오늘 수상함정도 많이 얘기할 거고 핫 이슈 되는 방산, 안보, 예. 그다음에 국방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요. 최태복 상무님, 역시 해군 대령 출신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저는 HD 현대중공업 특수사업부에서 대외 협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일은 함정 산업을 의외로 우리나라나 또 외국이나 잘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K 함정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함정 산업의 가치를 좀 더 가치 있게 네. 대우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이요,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함정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MRO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이거는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MRO라는 거는 메인터넌스, 영어로 메인터넌스, 리페어,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그래요. 그래서 메인터넌스는 유지, 그다음에 리페어는 수리, 오퍼레이션은 운영,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어떤 장비나 함정이 태어나면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그냥 퇴역할 때까지 고장나면 고치고 부속이 어느 정도 다르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쭉 해오는 과정, 이걸 MR로 그래요. 그 과정이 우리 장비를 하나 팔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잠수함을 독일에 사왔어요. 그 잠수함을 30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부품을 사요. 특정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리를 못해. 그 사람들이 와야 돼. 이런 거를 해주는 거야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돈을 오랫동안 벌 수 있죠. 버는. 미군 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MSRA를 체결한 업체가 따져보니까 뭐 7개 나라 1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진입 단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을 수주하려면 어떤 과정이 남아 있어요? 이 MRO 사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동차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아마 조건이 있을 텐데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자동차 구입하실 때 서비스가 어떤 회사가 잘해주는지 그런 것도 혹시 고려하십니까? 그 당연하죠. 그죠? 싼 대로 하고. 예, 일단 그다음에 뭐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네네. 개인 밸류가 있어야죠. 예, 왜 그 우리 국내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많이 팔리나 하면 AS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서비스 센터가 잘 돼 있고 서비스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정도 지금까지는 신조 함정을 건조해서 구매국에다가 양도하면 거의 끝이 났는데 이제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양도한 그 함정을 총 수명 주기 동안 함정은 30년에서 40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 업무가 들어가면 수익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조 함정을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으로 MRO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MRO 우리가 한국이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느 부분에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설계하고 건조한 함정은 우리가 그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MRO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미국 함정은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건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MRO 이후에 그 검증 체계가 있는데 미국은 상당히 그것이 광범위하고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MRO 사업을 저희들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 어떤 대상 장비를 우리가 MRO를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은 지원 함정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말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도크가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그 MSRA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올해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큰 도크가 필요한데 그게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미국 대산 함정을 분석해보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MR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가는 단계다. 그래서 저는
MRO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는 뭐 시작은 미미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근데 MSRA 자격 획득했을 때 현대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업 실적 발표회 한 번씩 나가서 특수사업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그 MRO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오늘과 같이 일단 시작할 때는 검증할 게 많다. 그러나 일단 진입하고 나면 사업성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본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세계 MRO 시장 규모를 보면 이게 477억 불, 하나로 78조 원.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2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미 해군 7함대 운영 함정 중에서 비전투함, 전투함은 아직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비전투함 MRO 시장은 2.5억 불.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확장해 나가고 전투함 분야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MRO를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함 건조 미국이 이제 해외 조선소에도 많이 이제 맡기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 해군력 1위잖아요. 근데 굳이 군함 건조를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2차 대전 말까지는 엄청나게 그 함정을 양산했어요. 군함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선박에서 2차 대전 당시에는 뭐 거의 2,700톤이 넘는 이 상승과 군함을 건조했다 그러는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30% 비중이 전 세계의 선박 시장에 그다음에 1970년대 생산 능력이 미국이 탑했던 완탑이죠, 완탑.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는 자기 이 내부에서만 경제한 거예요. 예. 거기는 정부에서 나눠주다시피 했어요, 물량을. 그리고 이제 그러다 그는 보조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기술 혁신 필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태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퇴락을 하는 거예요. 아차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문제가 쭉 비교해 보니까 중국하고는 군함은 엄청나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성 장관이 와서 직접 양계 조선소를 이렇게 서치하면서 이제 우리 협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도약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예. 자, 함정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 배가 저 배 같고 저 배가 이 배 같지만 함정도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은 어떤 함정들이 좀 수요가 높아졌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추적이 있고 네. 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요구하는 함정 사양이 고성능 고사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척의 건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한테서 함정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그런 뭐 추적 개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양 주권 사수도 필요하고 해양 질서 유지도 필요하고. 또 해적들도 막 날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용도에 맞는 함정을 원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제임스 포게스트 그 영국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호위함이 32% 제일 많고요. 원해 경비함이 21%, 잠수함 17%, 초기함 17%, 군수지원함 6% 정도로 이렇게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함정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부분도 원해 경비함 그리고 호위함, 잠수함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장 세계 시장에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이런 경비함 위주의 그런 스펙이 조금 낮은 그런 함정인데 우리 장점이 뭐냐면 기술은 우리가 그 추적을 상대하는 그 정도의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또 좋은 면은 효율성, 함정 건조비의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좋지만 그것을 좀 더 싸게 그리고 제 시간에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제 시간에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술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저게 디펜스 프라임 해보면은 말씀하신 장점들이 뭐 함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방위 산업에 해당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 해양 패권 경쟁 중인 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 굉장히 지금 경쟁이 뜨거운데요. 궁금한 게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해군력을 증강하는 추세일까요? 그렇죠. 이제 육상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서 각국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남사군도 진출, 태평양 진출이죠. 대표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많이 신경 썼잖아요. 그런데 2022년대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이 함대가 군수 지원을 위해서 흑해함대를 또 운용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모스크바 함이 격침됐어요. 러시아 순양함 아주 자랑하는. 그다음에 상륙함 뭐 엊그저께는 킬로급 잠수함도 격침됐어요. 그러니까 또 해군력을 증강한단 말이에요. 비록 지상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도 그렇게 해양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전쟁 효과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란 전쟁, 이란 전쟁 하니까 미국이 제일 먼저 보내는 게 뭐예요? 항공모함 전단이잖아요. 이렇게 해군은 어디 가나 이렇게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 해군력은 계속 증강 추세에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호주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뭐 10년간 350달러, 그는 45조 5천억을 들여서 26척의 함정을 건조하겠다. 지상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그 보급품, 군수품들은 거의 또 해상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전투가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해양력의 증강은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로 수출한 함정 따져보니까 40여 척입니다. 어떤 네. 함정들이 주로 수출됐나요?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 그 함명 이름이 엔데버 함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함정 수출의 효시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척을 네. 수출했고요. 그 수출한 이제 종류는 보면 우리 경비함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함, 그리고 호위함, 잠수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그 HD 현대중공업이 18척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왜 최근에 와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됐느냐면, 대부분 한 나라에 한 척, 많아도 2척 이 정도 수출을 했다면 이 필리핀 수출 모델부터가 좀 달라졌는데 네. 한 군의 해군을 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다 현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2021년에 필리핀 최초의 그 호위함 호셀리잘함을 수출했는데 그때 2척의 호위함을 수출하고 이어서 초기함 2척을 다시 수주하고 그 다음에 또 원해 경비함 6척을 또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다 수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뭐 페루 나중에 또 소개 좀 더 하겠지만 이게 남미로 넘어가서 페루도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4척을 또 나왔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척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한두 척의 함정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믿고 그 나라 해군 전부의 어떤 전력화를 다 맡기고 있다. 이게 이전과 다른 패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 치고 영국이 사실 그렇죠. 해군이 유명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목을 끌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사실 군함하면은 축구가 영국의 종주국이 있잖아요. 군함도 사실 영국이 종주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종주국에서 한국의 군수 지원함을 건조를 수주를 했다는 거, 발주를 했다는 거, 네. 이거는 유럽에서도 큰 뉴스였어요. 그걸 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태국에도 수출하고 노르웨이는 영국에서 소개했대요. 영국에서 야, 얼마나 좋았으면 괜찮아. 좋겠어요. 영국에서 막 그 저 왕도 오고 그랬어요. 그 저 황태자 네. 와가지고 왕실에서 굉장히 높은 에드워드 왕자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보고. 그런데 이 잘 만드는 거. 한국 사람들이 잠수함도 그렇지만은 그 실내 그 우리 쉽게 말해 인테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따라갈 수가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군수 지원함도 그때 당시에는 뭐 엔진이 고장 나고 해도 뭐 추진축에 그 발전기를 달아서 갈 수 있는 이런 네. 시스템을 아이디어를 고안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잠수함도 수출하고 남미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함정이라는 게 수출을 했을 때 배만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게 패키지로 따라갈까요? 네, 함정은 복합 무기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K9 자전포나 K2 전차 같은 경우는 단일 무기 체계지만 함정은 복합 무기 체계로 부르는 이유는 함정은 그 수행하는 기능이 잠수함 상대하죠, 수상함 상대하죠, 항공기 상대하죠, 이제는 미사일까지, 탄도탄까지도 상대합니다. 그리고 자함 방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승조원들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숙식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합동 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위함의 경우에 190개 정도의 그 협력업체와 그다음에 체계업체가 참여합니다. 그 배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이나 페루 수출할 때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해성 미사일,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투 체계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하나 수출됨으로써 190개 업체가 같이 수출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MRO를 통해서 30년, 40년 동안 그 사업이 이어지면 그 협력업체들이 같이 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단가도 가장 단가 낮은 원외 경비함도 대부분 1,000억 이상, 호위함은 4천억에서 6천억,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호주 호위함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단가 높을 것이다. 지금 캐나다 잠수함 또 그보다 더 단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의 면에서 보면 네. 함정 수출은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정찰 위성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눈에 해당되는 렌즈나 그렇죠. 레이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군함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핵심 장비. 전투를 하려면 먼저 보고 네. 먼저 잡아내고 네. 그다음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정도 먼저 보는 시스템, 센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레이더도 있고 그다음에 물속에서는 음파 탐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의 전파심을 잡아내는 ESM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야 되고 현존하는 전투 함정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게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 게 1983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3번째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전투 체계를 이제 우리가 국산화하는 단계예요. 함정이 지금 국산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현재 호위함 기준으로 네.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게 호위함이니까 네.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조선 1위잖아요. 네네. 아무리 그래도 60-70%. 예. 아주 그래도 많이 건져가셨는데 7, 80% 정도.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높은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하면 어느 기업이 좋을까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선체를 구성하는 건조비가 순수하게 조선소의 선체를 만드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20% 남짓입니다. 나머지 그 80%가 뭐냐? 지금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부분 체계, 장비, 각각의 무장, 각각의 다른 형태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어가는 게 체계 종합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 설계 기술력인데 어쨌든 한쪽의 함정을 팔면 조선소가 가지고 가는 이유는 20% 남짓이고 나머지 80%는 체계업체와 장비업체와 그런 업체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산화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렇죠. 게 많네요. 네,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체계업체들의 어떤 경쟁력도 높아가면서 네.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럼 거죠. 국산화율 얘기하면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신 뉴스인데 올해 4월에 네. 페루에 함정 4척을 수출하는 계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4척이면 애개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다라는 엄청나죠.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국산화율이랑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건조해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왜 현지에서 건조를 했습니까? 예, 함정은 이제 수출하는 방식이 3가지 정도가 네. 통상 있는데요. 페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건조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페루 현지에 저희들이 기술자를 보내서 국내 기술자들이 가서. 예. 물론 설계는 국내에서 합니다. 네. 설계와 기술 지원을 하고 기자재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이제 사업은 페루의 시마 조선소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페루 수출은 좀 또 이전과 의미가 다른 것이 바로 엔지니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다른 이제 경우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건조해서 전량 우리가 제공하는 형태고, 호주 지금 사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선도함과 앞쪽에 한 2~3척은 우리가 제작해서 제공하고 나머지 후속 함정들은 호주 현지에 들어가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 두 번째는 우리가 일부분을 만들고 나머지는 현지 들어가서 만드는 방식, 마지막은 아예 처음부터 현지에 들어가서 기술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식. 페루는 이제 마지막 방식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술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아. 선진국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잘 된 거군요. 네, 잘 된 거죠.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좀 낯선 나라예요. 페루 하면은 잉카 문명 뭐 이런 정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페루에서 왜 함정을 도입했을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민폐를 끼쳐서 그렇다. 중국이 예, 예. 중국이. 사실 우리도 서해에서 우리 꽃게시를 뛰면 막 중국 어선 와가지고 다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남사부 인도 같은데 필리핀 막 무력으로 그냥 가서 장악하면서 어를 하는데 중국은요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어요. 민간인 같이 하면서 정부가 쫙 뒤에서 조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유사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병력으로 변하고 정말 그걸 회색존 전략이라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2020년 기점으로 남미 연안에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들이 2009년도에는 54척이 했는데 지금 뭐 2020년에는 557척으로 늘어났다. 엄청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페루가 그 한국 거를 수입하게 된 게 예전에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줬던 함정 때문이었다.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우리가 미국에서 배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그렇겠죠. 월남전 때 예, 쓰던 예. 거 무상으로 받고 그다음 어떤 거는 돈 좀 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93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한 10여 개국에 한 42척 정도를 양도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대표적인 것들이 천안함 크기. 천안함 크기를 지금 페루한테도 2척을 양도했어요. 양도했는데 그 배가 2022년도에 그걸 끌고 하와이 림팩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폐역한 네, 우리 배인데 네. 그게 이제 2022년에 그 배를 몰고 왔는데 거기서 불이 났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수리해 주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잘해줘. 잘하죠.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고맙게 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불이 난 거에서 예, 끝났으면 예. 사이가 틀어졌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와서 또 괴롭히고 네. 또 어로 작업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은 우리도 이제 이 양도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은 서로 경쟁해서 해요. 자기 편 만들려고. 중국도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 공짜로 주고 네. 중국도 뭐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공짜로 주면서 네. 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군함 유교가 상당히 효과를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자, K 함정 해외 함정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호주는 신형 호위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함정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했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들은 그 울산급 호위함 배치3 선도함, 충남함을 저희들이 연구 개발했고 올 연말에 해군에 인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세운 모델은 바로 그 충남함인데 호주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그 호위함 사업이 좀 급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실전 배치되어 있는 함정을 그대로 좀 도입하기를 원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함이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함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충남함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가성비 측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실전 경험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호주가 서호주 그 지역을 함정 산업, 조선 산업을 좀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페루에 진출하게 된 그 어떤 배경을 들여다보면 페루도 마찬가지 조선 산업, 특히 함정 산업을 좀 일으켜가지고 남미 지역에서 좀 종주국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대중공업이 충분히 그거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호주 이 사업도 함정 자체도 우수하고 좋아야 되겠지만 또 그 전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CNN은 중국 함대를 따라잡을 군함으로 우리나라의 첫 이지스함이죠. 세종대왕함을 거론했습니다.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을까요? 일단 이지스 구축함은 현존한 전투함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배예요. 네. 1000km 이상까지 다 탐지할 수 있고 그다음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탄도탄 있잖아요. 네. 대륙간 탄도탄 이거를 막 150km 이상에서 격추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이 상징적인데 미국이 자랑하는 배 중에 하나가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1983년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일본 우리로 이렇게 전파됐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배값은 절반밖에 안 돼.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근데 성능은 진짜 우수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수직 발사관이 우리는 128셀이 있는데 미국 건 96셀이에요. 그다음에 뭐 함정이 이제 배에 나가면은 바다에 나가면 안 잡혀야 되거든. 상대 레이더에 안 잡혀야 되는데 그걸 스텔스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나 하나오신 스텔스 기능을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전파는 딱 부딪히면은 직각으로 반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비스듬히하면 이 전파가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런 설계. 그다음에 뭐 전투 피격당했을 때 살아남을 생존 능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IR 기능의 이 인프라레드 적외선의 탐지함주는 이렇게 온도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네. 때문에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낫네 이 정도 표현한 거예요. 문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미국 사람이 직접 와서 어떻게 느꼈는지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델토르 미 해군성 장관이 금년 2월 달에 울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조대왕함, 세종대왕급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구축함 배치2 선도함 정조대왕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세종대왕함도 정조대왕함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연구개발하고 건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어느 정도일까? 수평 비교가 되는 함정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딱 이지스 구축함인 거죠. 이지스 전투 체계는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도입했지만 네. 이거를 체계 종합을 해서 똑같은 성능의 배를 만들어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높고 가성비 높은데 이 건조 기간도 거의 1년이 짧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문제가 이지스 구축함을 제때 만들어서 해군에 공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한국 그것도 와서 조선을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잘 만들고 가성비 좋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또 우수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정조대왕함 건조식을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갔었어요. 제가 못 알아봤네요. 울산을 죄송합니다. 갔었는데 네. 와 진짜 열심히들 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배 만드는 데는 처음 가봤는데 네. 진짜 거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 전체가 공장? 네. 저는 이제 이 전설을 보면 밤에 이 혼자서 길을 걸으면서 전설 이렇게 야경을 보면 예. 정말 이 웅장한 너무 큰 거인들이 쭉 질벽에 서 있는 모습. 그 델토로 장관도 그거 보고 놀랬대요. 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너무 뭐 웅장한 모습. 이렇게 한번 K 함정에 저도 숟가락을 얹어봅니다. 예. 세계의 K 함정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 전투함은 뭘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6.25) 전쟁 중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수많은 전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1950년 6월 26일 새벽에 벌어진 대한해협 해전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 함정을 침몰시키고 6.25 전쟁에서 첫 승전고를 울렸는데요. 이때 승리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이었습니다. 1945년 11월 11일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원일 제독의 주도로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이 참설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도 해군이 보유한 함정이라고는 미군과 일본군이 쓰던 소형 경비정과 어업지도선이 전부였죠. 무장을 갖춘 전투용 함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에 손원일 제독은 함정 건조 기금 각출위원회를 구성해 전투함 구입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해군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월급의 5%에서 10%를 각출해 군함 구입비에 보탰고 해군 부인회에서도 바자회와 삭바느질 등을 통해 수익금을 기부했죠. 그렇게 4개월 동안 모인 금액은 1만 5천 달러. 여기에 손원일 제독의 청원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더해줬고 총 6만 달러로 미국에서 전투함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입하게 된 첫 전투함은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실습함으로 쓰이다 퇴역한 함정이었는데요. 만재 배수량 450톤에 최대 속도 18노트의 작은 연안 초계정으로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건조한 함정이었죠. 배는 몹시 녹슬어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 해군은 직접 한 달 동안 수리를 해가며 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1950년 4월 10일 마침내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진해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여후 백두산함은 묵호항으로 정차를 명령받았는데요. 그날은 바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백두산함이 어두컴컴한 밤중 대한해협을 지나고 있을 무렵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정체불명의 함정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신호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던 수상한 함정의 정체는 북한의 무장수송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6.25 전쟁이었고 북한이 부산을 노리고 간첩선을 침투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백두산함 2배에 달하는 북한 함정은 85mm 포와 기관포로 중무장했고 완전 무장한 북한 특수부대원 600여 명이 탑승해 있었죠. 부산 상륙을 위해 은밀히 침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백두산함은 승조원 65명과 3인치 주포 그리고 포탄 100발이 전부였고 우리 해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실탄 사격 훈련 한번 해보지도 못한 상태였죠.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 함정과 교전을 치르게 된 백두산함. 우리 해군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채 근접전을 선택했고 목숨을 건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 함정을 침몰시킵니다. 대한민국 해군 첫 전투의 승리이자 6.25 전쟁의 첫 승리였죠. 그 후에 유엔군의 수많은 병력과 물자가 부산항으로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백두산함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함은 대한해협 패전 이후에도 덕적도 영흥도 탈환 작전과 인천상 육작전 등 6.25 전쟁의 주요한 전투에 참전해 눈부신 전과를 올렸고 1959년 노후화로 퇴역하게 됐는데요.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지켜낸 백두산함의 용맹한 정신력은 대한민국 바다에 영원히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올해 열린 림팩 훈련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나라 함정도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K함정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예. 요즘은 림팩 가면은 한국배 천지다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림팩 훈련은 세계 모든 해군의 전기 경연장이에요. 가서 뭐 훈련 계획을 써서 서로 홍군 나눠서 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함정 올림픽 같은 거예요. 무기의 경연장이고 전술 전기의 경연장인데 이번에는 뭐 29개국에서 40여 척 병력이 한 2만 5천 명 참가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840명이 참가했는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충무공 이순신함, 천자봉함, 상륙함이죠. 그다음 손원일급 잠수함 이범석함이 참가했고 해상 초계기 1대 1대, 그다음에 해상 작전 헬기 상륙 돌격 장갑. 이건 이제 갈수록 많아져요. 2022년도에도 미군 다음으로 많이 파견했고 일본보다 많이 파견했어요. 거기 가면은 해군 함정의 수준을 보면은 국력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서로 이제 함정 교환 방문을 해요. 교환 방문해서 보고 이 정도 수준이었어? 정비 능력, 그다음에 승조원의 그 질서, 뭐 이런 거 문화 이런 걸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도 저 갈 때는 1,200톤짜리 갔어요. 1,200톤짜리 갔는데 이번에 이제 1,800톤에 처음 가가지고 명중시켰다. 잠대한 미사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림팩 훈련에 참가한 게 보니까 1990년입니다. 이때 참가했던 전투함이 우리가 최초로 만든 국산 전투함이라던데요. 네, 1980년에 우리나라가 HD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호위함 울산함 1번함을 만들었거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 당시 서울함하고 마살함 이 두 척이 1990년에 참가를 했는데 1,500톤입니다. 항모 전투단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1,500톤 가지고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탑건을 하고 그러니까 사격을 제일 잘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는 그럼요. 게 우리가 맞군요. 또 뭐 그런 또 우리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림팩에 1990년부터 호위함부터 참가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전력이 계속 발전해가면서 림팩의 발달사를 보면 우리 함정 역사가 다 드러나요. 이제 구축함이 나오면서 또 구축함이 참가하게 되고 이스 구축함은 2010년에 세종대함이 처음 참가했거든요. 이 이스 구축함이 참가하고부터 위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2014년에 그 이스 구축함에서 할 수 있는 유행 중에 하나가 항모 전투단을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항모 전투단 지휘함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리고 2년 전인 2022년에도 우리한테 이제 임무를 주는데 강습 상륙단을 또 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줬고 올해는 연합해군 구성부 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또 수행했대요. 그러니까 위상이 날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함정의 역량이 그만큼 좋아지고 우리 지휘관들의 역량이 그만큼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위상도 달라지는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능한 동맹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가 잘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올림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든 분야가 그런데요. 무인화가 핵심 이슈예요. 전투함 분야에서도 특히 해양전에서 무인 전력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K 함정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인구 절벽,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과제예요. 지금 뭐 우리 한국도 구축함에 태울 병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사관들만 운영하는 이런 시범 케이스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현상이 3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고 전투 임무에 기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무인화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화는 그런 위험은 없지만은 이거는 또 지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야 돼요. 어느 특정 함정은 사람이 좀 타고 맨 앞에 무인 함정을 집어넣고 이런 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인화 하려면 자동적으로 AI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각종 현대 기술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세계의 군함 시장이라는 게 변모하고 있다. 그 트렌드에 맞춰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해군 함정 수준을 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본다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선소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들 특별한 거 예를 들면 뭐 호하면은 이태리 거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레이더 하면은 한국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무엇로 만들 것이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레이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인화 스마트화 해가지고 야 한국 거 들어가면은 종합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전투 역량이 발휘되더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림팩 한번 갔다 오면 교훈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투 함정이 이제 전투에 참여하면 또 교훈을 도출하고 그러는데 아마 해군에 있는 그 장교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선소 이런 데 가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환류를 잘 해가지고 함정을 건조하는데 아마 첨단 기술이 다 적용될 거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쟁에 살아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네. 뭐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무인 수상정을 하나 개발해서 세계 선을 보였는데 테네브리스라고 무인 수상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AI 기술을 뭐 기술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팔란티아하고 저희들이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인 함정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래서 함정기술연구소를 저희들이 새로 또 발족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원 내에 함정기술연구소를 새로 발족을 했는데 그 말은 결국 민간기술과 군용기술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앞으로 무인 시장에서도 초격자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저런 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런 자리에 정말 나와서 저걸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 함정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왜 함정 시장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느냐면 함정 수요도 늘어나지만 조선소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함정들이 기술력 발전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함정 시장은 분명히 열리고 있고 특히 세계 함정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또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힘든 시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보다 더 좋은 선수는 없다. 뭐 이런 명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세계 함정 시장을 위해서 팀10, 팀 코리아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같이 협업해서 한번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